네, 오늘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모두 평가받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와 함께 어제 있었던 이석기 의원의 첫 공판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장성호 배재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청문회,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앞서 취재기자가 전해줬습니다만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강대강으로 충돌을 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 전 국민들은 그 YTN을 통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보시면 우리 여야가 어떤 주제로 정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지 아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꼭 YTN을 통해서 보시고 NLA라든가 뭐 댓글이라든가 지금 검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도마에 올라서 극렬한 여야 정쟁을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종훈 평론가님은요? 네. 아무래도 민주당이 그 이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그 세 사람이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만 김진태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떨어뜨리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렇군요. 치열하게 붙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네요. 예, 국회 보이콧 속에서도 일단 인사청문회는 들어온 상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라는 평가였는데요. 자, 김진태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회장에 출석을 했는데요.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은 네, 공직 후보자에 박영선 대한 질의와 법사위원장이죠? 답변을 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각 청문회가 시작이 의원들의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은 김진태 7분으로 후보자,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력을 갖고 첫 번째 있는지 질의는 잠깐 새누리당의 그래프로 보시겠습니다. 김도읍 의원이십니다. 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1952년 경남 사천 출생이고요. 진주고 서울법대 졸업했습니다. 사법고시 24회입니다. 전 서울고검장, 또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죠.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또 한북그룹 비리 사건 등 제법 무게감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 수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던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자, 후보자 이력을 살펴봤어요. 자, 일단 그 이력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검찰총장 후보자로. 네. 뭐 요직을 다 거쳤다 이런 그 측면에서는 뭐 검찰총장 후보가 될 그런 정도의 그 경력을 가지고 있다. 경력은 일단 갖춘 것 같다. 이력만 봤을 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이력으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쟁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뭐 앞서 나왔습니다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명쾌하게 밝혀져야 할 대목이고요. 또 여수 광양 땅 투기 의혹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여러 의혹, 쟁점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될 대목 어디라고 보십니까? 역시 뭐 정치적 중립 부분이겠죠. 정치적 중립성을 네,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네. 부분이겠죠. 예. 가장 뭐 결정적으로는 김기춘 실장하고 어떤 사이냐, 어느 정도로 이제 연결이 돼 있냐 이런 예.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 과거 그 김기춘 실장이 연루가 됐던 초원복집 사건 그것이 이제 도청 사건으로 이제 변모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일선 검사였다는 거죠. 그랬었나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지금 이제 정홍원 국무총리였고 부장검사였던가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공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야당 예. 쪽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민주당 쪽으로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해서 수사가 여전히 미진하다. 그리고 청와대가 여전히 개입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양보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장성호 교수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 사회에서 선후배간이라든가 식사를 한 번 하면 형님 동생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역이라든가 어떤 자기 자신이 근무한 직을 가지고 어떤 사람과 연계를 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가와 만사성이라고 했듯이 지금 검찰 자체가 지금 콩가루 집안이 아닙니까? 그래서 추상 같은 검찰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정말로 객관성 있는 국가의 어떤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재정립하는 검찰 중립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의 어떤 인간적인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이제는 좀 떠나자. 그리고 직무와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데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책 중립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의혹들만 가지고 낙마를 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뭔가 증거가 있든지 네. 또는 이제 비리가 있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민주당이 오늘 어떤 그 새로운 사실들, 새로운 증거 자료들을 내놓을지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의혹만 자꾸 제기하면 뭐 이제까지 여러 가지 그 의혹 사건이 그러했듯이 네. 민주당이 별로 그러니까 좀 신뢰를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어떤 그 오늘 것들을 내놓을까? 그것이 오늘 그 인사청문회에서의 그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야당에서 낙마 1호로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역발상으로 해서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지금 청문위원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다면 오늘 야당의 제1야당으로서 이것을 저는 합의를 해주고 검찰의 힘을 한번 실어줘서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민주당의 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엄청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희망사항입니다. 네. 오늘 아마 그 의원들의 질의 가운데요. 이 질에 있을 것 같아요. 꼭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중징계 건입니다. 여기 일단은 조영권 지검장은 무혐의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이제 정직 이제 요구한 상태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지휘 책임 라인에서는 뭐 일단은 부정하지 않습니까? 공직 라인이 아니고 항명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져서 이미 중앙지검장이 사퇴를 한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또 어제도 인터뷰를 여주지청장이 했던데 그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검찰이라는 조직이 숨어서 하는 일을 하는 조직인데 계속 지금 외부적인 언론 노출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내부적인 것을 외부로 끌어들이면 이 정치검찰이라는 인상을 역으로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추상 같은 검찰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도 이번에 뭐 면직 정도까지는 저는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문제는 법무부로 넘어간 상태 그렇죠. 아닙니까? 예. 법무부에서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수위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그런 이제 전망이긴 한데요. 뭐 대략 그 검찰에서 요청한 감찰위원회에서 요청한 것 이상의 어떤 그 새로운 그 대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감찰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 거죠. 예. 지난번에 이제 했던 감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게 아닌데, 대검찰에서 그냥 바로 그 법무부로 이 건을 넘겼다 하는 그 내부 논란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한 뭐 지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그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나오고 것 같긴 한데요. 예. 이에 대해서 그 후보자가 과연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인 얘기밖에 못할 거다. 그러니까 법무부로 이미 넘어갔으니까 네.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 그런 정도의 얘기사항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으로 야당에서 계속해서 낙마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 낙마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온 뭐 윤진태 그러니까 뭐 지난번 그 팀장 건이라든가 뭐 이런 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거죠. 예,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번 후보자와 관련한 비리라든가 그와 관련한 명백한 증거 같은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이 나올지 이제 그것이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이석기 의원 내라는 뭐 사건에 대한 첫 공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그 약 80여 명의 방청석을 가득 메웠잖아요. 네. 예. 보니까 검사가 8명, 변호인이 16명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먼저 어제 법정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그래픽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이 아로 조직에 대한 공방이 아주 거셌었는데요. 검찰은 아로 조직이 비밀 조직이다.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을 혁명을 준비해 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변호인단은 이거 당원 소모임이다. 그리고 최재별 전복은 검찰의 창작물이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가 역시 쟁점이 됐었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제보자에게 감청이나 도청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적법한 증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인 국정원이 제보자에게 장비까지 주면서 녹음하게 한 것은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 법리 논쟁이기 때문에 두 분의 평론가들께 이제 여쭙는 게 상당히 질문을 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조금 전에 그 윤석열 전 팀장 이름을 잘못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 팀장이요? 김진태 네. 지금 후보자하고 지금 이제 제가 헷갈려서 말씀 잘못 드렸는데 그건 정정을 좀 하고요. 윤석열 팀장 다 아닙니다. 예, 아실 겁니다. 어제 그 공판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내용이 사실은 좀 안 나왔어요. 검찰 쪽에서 그 아로 조직과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북한하고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졌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은 그 내란 음모죄와 관련해서는 혐의 적용을 검찰 쪽에서 비중을 두고 지금 하고 있지만 반국가 단체 결성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뭔가 좀 명확한 그 증거들을 못 찾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반국가 단체 결성으로 해서 그 수괴죄로 몰아가면 그것은 사실은 뭐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또 말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게 이제 과거 그 민혁당이 어떻게 보면 그 현대판 버전이다라는 네. 이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민혁당 같은 경우에는 반국가 단체로 해가지고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공소장에 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좀 많이 아쉽게 좀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들어가야 예. 이번에 종북 세력 척결하겠다 그랬는데 좀 더 명확하게 척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이제 아로 활동과 관련해서도 내란 음모와 관련한 그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구체적인 활동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적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여전히 또 좀 비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그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그 변호인단 쪽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증거로 지금 내걸고 있는 이른바 그 녹취록을 풀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표현에 상당히 좀 조작이 돼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물고 이제 늘어지는 그동안 이제 거죠. 언론에 알려졌었던 양측의 주장이 그대로 좀 재현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국정원이라든가 수사관들이 아직 결정적인 것은 아직 뭐 제출을 하지 않은 것도 같고요. 예. 그것은 증인신문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이 증거로 확정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원을 벗어난 그 순간에 네. 이것을 이제 제시를 할 것도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예. 그리고 어제와 같은 그런 재판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통진당이 재판에서 이겼을 때 정의의 승리다 예. 이렇게 외칠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패소를 하면 또 사법부 우리 법이 죽었다 이렇게 또 법에 대해서 저항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절차적 과정을 거치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23일 날 있을 그리고 증인신문이죠. 이것을 뭐 비공개로 하겠지만 이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차원의 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그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서는 거의 33년 만에 처음 열린다고 하던데요. 네. 그만큼 앞으로 정당의 활동이 어디까지 이 법의 테두리에서 허용할 수 있느냐 이걸 또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재판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건 맞고요. 그러니까 내란 음모죄 적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이 많은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그 재판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지금 공안 정국 얘기까지 하고 있고 네. 공안 드라이브를 굉장히 심하게 지금 걸고 있다라고 보는 속에서 지금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이 만약에 그 무죄 어떤 이유로든 증거 부족이든 뭐였든 간에 무죄로 귀결이 되면 네. 국가정보원도 그렇고 그 현 정부 차원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유죄가 나와야 줘야 되는 상황인데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지금 헌재에 돼 있는 네, 상태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건까지 거기도 우리가 영향을 미치겠죠. 연관이 예, 돼 상당히 있는.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엄정하게 다뤄야 되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그 파괴력도 상당히 큰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제 첫 공판에서 이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 있지 않습니까? 이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네. 주장인데 지금 변호인단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변호인은 당연히 피고인 측을 소명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고 이것을 뭐 결정적으로 사주를 했다든가 그리고 매수를 했다든가 그런 증거를 대야 될 텐데 네. 저는 뭐 그런 증거를 댈 수 있을까? 그 그것이 제보자가 의문이고. 지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모 씨가 비공개로 나와서 증언을 할 겁니다. 네. 그랬을 때 그것을 법원에서 저는 반드시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말에 따르면 제보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제보였다라고 하는데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나와서 뭐 다른 이해관계 없이 제보를 한 거다. 이건 되게 위험한 모임이었고 이것은 꼭 국가적으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보를 했다라고 할 텐데 네, 그 그렇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또 매수당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금액의 오간 시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제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면 문제가 없는데 사전에 이제 돈을 줘서 쉽게 해서 활동 자금을 줘서 예. 이 녹취를 시켰다면 그거는 이제 증거자료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일단 뭐 그 녹취록 자체를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데 대해서 재판부가 그렇게 많이 망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채택할 것 같으로 예, 보십니까?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예. 다만 이제 그 내용 검증과 관련해서 네.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접근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판이 지금 뭐 집중심리제라고 해서 뭐 한 달에 총 11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럼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일단 빨리 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적 갈등도 해소되고 새로운 정치가 또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21세기 들어서 이번 판결이 한국의 정당 정치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종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사법부에서 제시를 해줘야지 앞으로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어떤 우리 체제의 한도 내에서 이것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기로. 내일 또 열린다고 하죠? 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 궁금한데요. 이석기 의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저께 이야기를 했죠. 예. 그동안은 무피권을 행사했었으니까요. 네. 네. 어저께 발언 내용 좀 들으셨습니까? 예. 네. 그 새로운 주장을 한 건 아니고요. 본인은 이제 무혐의다. 그게 가장 핵심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 얘기를 이제 한 건데.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북한을 만약에 공격할 네. 경우 그런 경우를 상정했다 이런 얘기를 그런 하더라고요. 얘기를 했죠.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그 반전 평화 토론을 했다고 그럽니다. 반전 평화 토론이었다. 근데 한미 동맹 자체를 이제 무시하는 거,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보기 때문에 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남북한이 합쳐서 북한을 공격한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또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말에도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저께 사실은 이거 방송 촬영, 사진 촬영 허용될 거라고 봤는데 네, 그렇죠. 허용해준다고 했고요. 근데 취소가 됐어요. 정치적으로 하도 이용을 하니까 사법부가 또 정치에 끌려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재판 과정이 뭐 10년, 20년 뒤에도 그것이 돌아다닐 텐데 그러면 우리 법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범야권이었는데 야권 연석회의가 출범을 했죠. 안철수 의원도 들어갔고요. 또 종교 시민단체들이 모두 대거 세종문화관에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야권 연석회의가 대여투쟁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까도 관심인데요. 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뭐 심리적인 압박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해서 어쨌건 뭐 수사가 거의 지금 마무리가 돼서 지금 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드러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을 이제 더 밝혀야 된다.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지난 대선은 좀 그 관권 선거가 이제 심했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연석회의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국민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예, 야권으로서는 뭐 당연한 어떻게 보면 그 수순을 밟은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른 이제 측면에서 좀 뒤집어 보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국정감사도 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원래 이번에 국정조사를 사실은 하기보다는 애초에 특검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밝혀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국정조사로 야권이 이제 민주당이 끌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과를 못 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자인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민사회가 답답해서 나선 격.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거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인 거 아니냐. 야, 새로운 야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새로운 야합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야합이죠. 시대 정신을 못 읽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복지 시대, 민주화 시대의 투쟁 방식을 다시 들여오는 것은 80년대식 어떤 시민연대를 저는 떠올릴 수밖에 없고 지금은 재야 원류라든가 그런 분들이 정치를 살리게 정당 정치라든가 의회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게 자신들이 뽑아준 대표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해방 이후에 한국의 정치가 그랬습니다. 야당이 끊임없이 강한 여당이 있으면 결집을 합니다. 네. 결집을 하고 선거를 앞두고 또 자기들끼리 분할을 해가지고 결국은 또 더 큰 여당이 이기는 그런 결과를 분열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렇게 과거의 정치에 미뤄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연석회에서 여야가 확실한 입장차를 보였고요. 안철수 의원도 조금은 다른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가기관의 조직적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책 마련의 의지가 있다면 특검과 특위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특검안을 제안했던 이유는 현 검찰의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쟁과 분열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특검은 대립의 시작이 아닌 대립의 끝을 위한 제안입니다. 장애 투쟁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선택한 다음 전략이 민생 정치가 아니라 신야권 연대로 포장된 신야합 연대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철학과 이념, 정책 노선이 다른 사람과 조직 간 동상이몽의 연대는 철진한 우태 정치의 표본이자 신야합연대에 불과합니다. 신야합연대가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네. 여야 입장 잘 들었고요. 안철수 의원은요, 민주당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게, 일단 국회 일정을 소화를 하자. 그러니까 뭐 예산 처리 같은 거 좀 해주자. 그리고 다만 이 특검 이 부분은 같이 함께 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런 그 입장을 밝힌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은 신당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뭔가 좀 그려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칫 이 연석회의가 민주당 주도로 끌려갈 경우에는 민주당이 너무 주도적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사실은 신당 창당의 그 세력 규합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지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세력 확장을 위한 그런 영역을 좀 키워가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신당 창당이나 그런 어떤 세력 확대, 네. 이걸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여기 들어가기는 싫을 겁니다. 뭐 이런 스타일을 싫어하시니까. 그러나 결국은 안철수 정치의 영역을 뺏어올 것이 야권 지형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들어가지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투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또 중간에 탈퇴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내년 지방선거에 분명히 이제 안철수 신당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이제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국회 선진화법 제추진 있잖아요. 네. 국회 선진화법을 이제 개정하는 그런 발의를 지금 새누리당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난해 5월에 통과했던 그렇죠. 법인데요. 예.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정말 좋은 제도죠. 정말 좋은 제도인데 국회에서 싸움만 하고 지금 성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안도 밀어주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발목만 잡고 그래서 어떤 좋은 법이지만 족쇄가 되면 법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가장 좋은 것은 직접 민주정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만장일치제죠. 이것이 사회개혁 이론에서 얘기한 다수결의 원리가 이제 루소가 얘기했던 일반 의사하고 전체 의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 의사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장자크 루소는 일반 의사로 가자. 그러면 일반 의사가 뭐냐? 이것이 바로 다수결의 원리거든요. 예. 그럼 다수결의 원리는 뭐냐? 우리 헌법에도 얘기했지 과반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선진화법을 여야가 합의한 것이 3분의 2면 180석이죠. 예. 이것은 최초의 민주주의의 원리인 이런 사회개혁 이론에도 어긋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개정돼야 한다. 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 여야 간에 결과적으로 합의하에서 지금 만드는 거고요. 직권상정에서 워낙 그때 날치기가 문제가 워낙 됐기 또, 때문에 많고 이제 이 제도가 한 생긴 그런 상황에서 건데. 이제 여야가 가능하면 타협을 해서 모든 법안들을 처리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선진화법을 채택을 했는데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안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그 시행을 해보고 그 개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꼭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새누리당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또 박근혜 대통령은 어차피 공약을 빨리 추진해야 되니까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고 새누리당이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로까지 지금 번졌다. 저는 그렇게 좀 네, 진단하고 정치적 이슈 이거 얘기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정치 쟁점인가? 뭔가 좀 국민들이 좀 살기 좋은, 국민들을 좀 잘 살게 만드는 어떤 정책 가지고 좀 경쟁하고 그걸 가지고 좀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오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장성호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